혁신위와 지도부 갈등 속에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일부 혁신위원 사퇴설까지 나오자 혁신위가 해당 위원들을 면담한 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딴 설화에 향후 공천심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해보죠. 혁신이 사퇴설 얘기 나왔다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김경진 전 의원이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고 다 정해져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해요. 물론 그게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근데 일단은 그 내용 자체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자체도 이렇게 만들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판이라는 게 내일 당장을 예측을 할 수 없는데 뭐가 다 정해져 있다라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사실일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혁신이라는 게 원래 그전에 비대위설로 가려고 하는 논의가 있다가 그걸 이제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고 혁신위로 가는 그 방안으로 강구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이야기를 김경진 전 의원이 하시는 게 어떤 논쟁이 있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논쟁하는데 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근데 혁신위원들도 그래요. 정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 저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퇴서를 내거나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나 그냥 일하기 싫어. 그거는 그냥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을 맡는다는 거는, 그게 당직을 맡는다는 거는 그 당직을 맡아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일을 하는 거는 당내 어떤 내부 역학 구도나 그런 저항이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패키지로 어떤 당직을 수여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냥 무책임하게 어떤 직을 버리는 식으로 그 사의를 표명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슨 다 만들어진 요리에 짜네 싱겁네 이렇게 간만 보려고 지금 혁신위원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하신다면 이 혁신위를 정치적인 의미가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도의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중대한 어떤 고비는 남아 있다고 분명히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헤쳐나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서 보시기 그렇다면 혁신위의 내부의 갈등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혁신이 없는 혁신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5호까지 안은 나왔지만 대통합안 1호 안 빼고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거나 의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친윤 내지 중진위원회 험지 출마론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부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외부위원이라는 분들은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정말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어떤 변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마 참여를 했을 건데 정치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봤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제 어제 사의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어떤 김경진 의원의 발언들, 시간 끌기용이다. 이게 정치라는 거에 아마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봉합된 모양새는 취했지만 혁신위가 성과 있게 끝나기는 이미 이제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일단 봉합했을 뿐이고 다음 주에 중진 험지 철만원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낸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도 과연 그게 최고위원회 또 김기현 지도부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김경진 위원의 발언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짚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신안을 벌써 5개나 냈는데 맨 첫 번째 빼고는 되는 게 없다. 즉 특히나 이 주된 핵심 지도부나 친윤계 용퇴, 불출마, 험지 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식 요구하면 좀 바뀝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혁신이라는
곳에서 내는 안이 그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가 돼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사면을 한다. 사면은 실행이 간단해요. 그거는 1호안은 받아들였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전 지역의 뭐 경선, 전략공천 배제 이런 거라든지 뭐 그리고 비례대표 중에 절반을 청년으로 넣는다라든지 뭐 이런 안들은 그게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구호로서는 좋지만 내부적으로 오히려 그 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가 어떤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네. 그거는 충분히 이 당에서도 그 공감을 하고 그런 이제 그 주의점 화두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어찌 보면 혁신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한 그런 혼돈 이런 것들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중진 지도부 그리고 친윤에 대한 그런 서울 출마나 아니면 불출마나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관련한 이제 중진 등의 결단이란 건 저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그게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총선의 미래 전략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뭐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이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대한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게 과연 지금 이 12월이 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1월 초순이 맞는 거냐 하순이 맞는 거냐 뭐 그 언제가 맞는 거냐 어떤 방식으로 맞느냐는 총선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비전이나 플랜이 있다 그러면 김기현 지도부에 좀 맡겨두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낼 수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혁신이 내부에서의 제안에 대한 그런 이제 원활한 그런 채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주 급격한 변화까지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이 좀 흘러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압박을 하면 그 압박이 좀 먹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압박이라는 게 사실 중진 친윤 험지 출마론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트랙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본인들이 실제 혁신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결단하는 모습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 벌써 나왔어야 되죠. 안 나왔잖아요. 실제 거부하고 있고 지역 활동에서 세를 과시하고 있거나 장제원 같은 경우 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지금 뭐 혁신이 내부 문제가 막 불거진 이후에 울산 지역구 챙기기에 나섭니다. 다 이런 일정이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죠. 네. 혁신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에 바로 어떻게 부응하는 어떤 행위를 하겠다. 그러지 않겠다는 의사를 좀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뭐 혁신이가 다음 주에 다시 어떤 공식적인 의제를 최고위에 던진다고 해서 그게 바로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실제 당규에 이런 중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어떤 몇 선 이상의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규정으로 규정을 이제 바꾸는 당규를 바꾸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역시도 아마 이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나 지도부 최근의 논의를 보면 그런 방식으로 또 하는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다음 주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새로 이 안건을 최고위원회에 넘길지 모르겠지만 이미 혁신안 2호로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 왔던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 혁신이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한들 오히려 김기현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현 시점에서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도 내일인가 울산 내려가서 지역에서 이제 의정보고회를 여는 거 두고도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구 주민들하고 호흡을 몇 년씩 오랜 기간 동안 해온 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중진이든 뭐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혁신위의 제안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그 부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말 마음속 깊이는 어떤 결단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자기를 그 현역 의원을 만들어주고 정치하도록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그런 분들하고 더 깊은
그 소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결단을 할 거다라는 어떤 조금의 뉘앙스만 비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단계는 자기가 그 흐름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급격하게 이 힘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쏠려 들어가면서 소용돌이에 그냥 빠지고 더 이상 뭐 그 주민들이나 뭐 아니면 기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이 네. 그냥 뭐 그 혁신위의 제안을 거부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하지만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 김기현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그 아이디어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찾아가는 것은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김기현 대표의 최고위원을 좀 친한 사람으로 올려서 체제를 공고화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최고위원 권리 상태를 이제 메꿔버리면 그러면 그분이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상태에서 쉽게 사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그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역대 최고위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받고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받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의도적으로 만약에 최고위원 선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 김기현 지도부가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 시그널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 그런 것들을 저는 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 네. 어떤 그 결단이 만들어진 단계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뭐 내일 그 세상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해야 될 거는 따박따박 하면서 그리고 그래야만 사실은 결단을 내릴 때도 네. 그 결단을 선택해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일단 김기현 지도부 체제는 계속 그 역량을 입증해야 될 시간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를 김석기 의원의 그 최고위원 선출을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석기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은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김기현 대표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거죠. 총선까지 가겠다. 네. 근데 지금 뭐 해석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았고 네. 용산에서도 혹시 이제 그런 의중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흔들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공석인 자리에 김석기 의원 측근을 내정했다.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대위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최고위원이 거의 다 사퇴해야만이 지금 비대위로 갈 수 있는데 네.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처럼 윤리 징계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데 그건 또 총선 앞두고 너무 무리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점을 고려해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의중, 본인의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겠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실제 용산이 뭐 당무 개입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연 용산의 뜻이겠느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 이후에 이제 잡음 없이 정말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되고 인재위원회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뭐 대통령께서 좀 돌아오시고 그 네.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자. 아니다. 아직은 이미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좀 광폭 행보라고 할 수 있는 행보가 있습니다. 많은 곳을 갔는데 오늘은 울산까지 갔죠. 근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고 약 30분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과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분이 이제 뭐 저는 출마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뭐 여기서 뭐 출마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너무 맥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 정치인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뛰어난 언변을 이제 보여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대 그 우리 당 내부에 있는 그 어떤 분보다도 네. 그런 어떤 그 본질, 전곡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움직이시는 거니까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어느 선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수준에서는 뭐 좀 다양하게 이제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고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거는 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점 내에서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굉장히 앞으로 그 여권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스타 정치인으로서의 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코멘트를 바로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이게 계속 이런 뭐 통상적인 활동으로 해왔다고 하고 과거 정부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최근에 11월 중순경부터일 겁니다. 이 법무행정 현장 방문 이래가지고 과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정도 공지하고 있고요. 답변하는 내용도이나 방식도 좀 달라졌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했으니까 아마 이 내용도 준비를 했겠죠. 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기자들 질문이 집중돼 있을 테니까요.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보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행정 현장 방문하셨잖아요. 이게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견은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장관으로서 장관의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가 요새 그렇게 해석합니까? 출마가 곧 가시화된다. 곧 출마할 거고 지금 행보를 다 정치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하면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죠. 뭐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까지 거기를 더 넘어서 웬만한 정치인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럴 거면 빨리 출마 선언하시고 장관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화면이 나오는데요. TK 지역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 43.4%,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경우 영향력 70.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TK 지역이라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 거기서 보는 두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TK 민심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TK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 건 뭐 당연히 이제 분명한 부분이고 게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전 대표가 대구를 집중적으로 가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뭐 그게 신당이 되든 무소속으로 출마든 대구에서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펼치겠다라는 그 생각은 다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 TK의 그런 주민들, 유권자들께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대구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신당과 관련해서는 그 우선은 신당이 만들어져야 신당에 대한 나중에 평가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발기인 대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발기인 대회를 하더라도 그 신당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12월에 발기인 대회를 해서 만든다는 게 과연 신당을 만들 수 있는 건지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를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한다. 이거는 이제 신당을 안 만들더라도 할 수 있는 초이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 대구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모습은 계속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민심을 평가하십니까? 대구를 놓고 네.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면서 또 국민의힘은 이제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준석 신당 영향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의 출마 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이준석 대표의 신당 추진, 대구에 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견제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전례 없이 2주 만에 2번이나 대구를 방문하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적인 언급을 했고요. 이제 이 이준석 신당이 TK를 중심으로 해서 이 흔들게 되면 네. 뭐 국민의힘 전반의 어떤 선거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장관의 대구 행도 다 같이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대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신당의 영향이 뭐 43%고 뭐 보수층이 32%라고 하는데 이게 이 뭐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해서 무시할 수치가 아니거든요. 32% 정도의 지역 내 어떤 지지 내지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네. 뭐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고 하면 무슨 당장의 어떤 뭐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의석을 갖겠다는 목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32%의 영향력 내지 지지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기반을 상당히 잠식하거나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 행보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K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의 힘겨루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예,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여파가 계속되면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퇴를 했는데 뭐 같이 있었던 김용민 민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좀 선을 긋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얘기가 많으니까 이 공천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열혈 지지층이 많이 지지해주면 더 쉽게 통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 감산 규정 같은 거를 좀 세분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총선기획단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어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지도부의 의사도 분명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뭐 현역이든 아니면 신이든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아마 그게 반영이 될 거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경쟁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발언의 수위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제되고 스스로 이제 조심하고 유의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으세요. 그렇죠. 피선거권이 없으셔가지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계셨던 분 아니면 옹호를 했던 남영희 뭐 위원장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그 관련한 그 막말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동조를 하셨던 분을 결국 징계를 안 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 그 개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딸들이 굉장히 옹호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경선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거든요. 뭐 자체적으로 그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지금 피선거권이 어차피 없어가지고 출마 못하는 최강욱 의원은 이제 뭐 징계를 하지만 나머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이제 막말 퍼레이드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반작용이 있으니까 주춤하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그 경선 시즌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과격한 발언, 더 심한 막말 이것이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유혹에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결국 그 관리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아니다.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